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혼자가 되었지만 홀로 설 수 있다면입니다. 지은이 도연. 출판사 디 이니셔티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침묵하면 보인다. 말 많은 세상이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 어느 때든 말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굳이 입을 열지 않아도 손가락 터치만으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과 SNS가 생활 가운데 깊숙이 들어왔다. 말은 날개에 날개를 단 듯 다양한 주파수의 수많은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통 수단이다. 우주가 시작될 때, 빅뱅이 있을 때부터 빛과 소리, 진동이 있었다. 인간은 언어를 썼고 문자와 기호, 시그널의 형태로 전해왔다. 말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독이 된다. 양날의 검이다. 예전에 나는 몇몇 사람들 앞에서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을 험담한 적이 있다. 군대에 동반 입대한 사형 스님에 관한 이야기였다. 전역하고 혼자 절을 떠나 환속을 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덧붙이게 되었다. 모임이 끝나고 혼자 남게 되자 왠지 모를 허무함과 불편함이 밀려왔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한때 나와 가장 가까웠던 도반이었기에 더욱 그랬다. 후회와 반성의 마음이 밀려왔다. 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나 돌이켜보았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차라리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불교에서는 말로 짓는 죄가 크다 하여 염불과 기도를 시작할 때 입으로 지은 업장을 깨끗하게 씻는 주문을 한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정구 업진언이다. 3번 반복하며 입으로 지은 죄를 참회한다. 무건수행은 말로 인한 병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행위라고 볼 수 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다. 여러 종교에서는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말이 많아지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된다. 말이 많을수록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줄어들고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늘어난다. 이런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 할까? 공자님은 3, 4, 1원이라고 하여 3번 생각한 후에 1번 말하라 라고 하였다. 원효대사는 스스로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미세한 움직임을 내면적으로 관찰해보라. 수행자는 다만 자신의 득실을 살필 것이지 벼랑간 남의 덕이나 결함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 자기 허물은 수미산과 같은데 한 점 티끌과도 같이 아주 작은 남의 허물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성현들의 말씀처럼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의 행실을 먼저 살펴야 한다. 의식은 고요한 내 마음의 호수 가운데 머무르는 게 좋다. 배는 정박하기 위해 닻을 내려야 바람이 불어도 떠내려가지 않는다. 평소에 멈추고 쉴 때는 무게감을 갖고 두루 살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침묵 속에서
나의 참다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침묵은 자기를 바로 보는 것이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는 소리가 아니라 평소에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내가 가진 고유한 소리가 무엇인지 뱉어보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하다 보면 꾸미지 않은 원음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남들의 시선에 과도하게 신경 쓰다 보면 자신의 목소리도 모습도 잃게 된다. 고요히 나로부터 시작되는 고유한 것에 주목해보자. 예쁘게 잘 꾸미면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오래 갈 수는 없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사람의 진면목은 드러나게 된다. 완전한 민낯을 드러내기 어렵다면 최소한의 것만 해보는 것도 괜찮다. 얼굴이든 패션이든 목소리든 최소한의 기초만으로 살아가도 충분하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어떤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나와의 깊은 사귐을 해보자. 힘을 빼고 긴장을 잠시 내려놓는다. 누워서든 앉아서든 서서든 몸의 미세한 움직임과 반응을 바라보는 거다. 그 자체가 침묵과 다름없다. 내가 침묵할 때 세상도 침묵한다. 내 마음이 평화로울 때 세상도 평화롭다. 내가 나를 알아야 세상을 알게 된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다. 도움받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당장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 없다. 도움받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고 오히려 다행인지도 모르는 일이며 내가 나에게 의지함으로 자립심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기회가 된다. 즉,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함을 통해 얻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며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 수 있으나 전화위복과 흉화위길의 계기가 된다. 업보의 관점에서 보자면 도움을 받는 것은 결국 빚으로 남는다. 아무리 무조건적인 사랑을 추구하고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지향한다 해도 손해를 보고 희생을 자처하는 군자는 드물다. 내가 그동안 세상을 어떻게 베풀며 살아왔는지 살펴보면 더 명확히 보일 것이다. 과연 얼마나 나누었기에 받을 자격이 있는지.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빚은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갚아야 한다. 그러므로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말고 스스로 땀 흘려 일할 생각을 하자. 뿌린 만큼 거둔다는 옛 성현의 말씀을 되새길 일이다. 괴롭고 힘들면 잠시 멈춰요. 스승의 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있는 5월쯤이면 스승님과 부처님에 대해 더 각별해진다. 출가자가 되면서부터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다. 그로부터 시작된 부처님이라는 든든한 백은 인생의 큰 버팀목이 되어준다. 깨달음의 세계에서 큰 어른이신 부처님의 제자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든 당당하게 불법을 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학교에서 캠퍼스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은근히 법복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많은 학생 가운데 유독 나의 스킨헤드 헤어스타일과 잿물 들인 법복이 튀었다. 단지 외양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라이프 스타일과 사고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출가 후 1년 뒤에 복학했다. 그 당시에는 대전
외곽에 있는 산사에서 통학해야 했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외국인 유학생만큼이나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요즘에는 외국인 비율도 높아지고 그들만의 커뮤니티도 생겼지만 나는 그게 어려웠다. 학생들과 어울릴 수 없는 다른 사고방식과 생활 규범들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주일 중 절반은 학교에서 머무르고 나머지는 서울, 홍대 인근의 절에서 생활하거나 탁발 수행을 했다. 그 때문에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스터디나 프로젝트 모임을 하기 어려웠다. 주말에는 산책하거나 대학 친구들과 차담을 나누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싶었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수행자와 대학생이라는 이중 생활을 하려다 보니 배로 힘이 들었다. 출가한 지 3년째 되던 해 스님 생활에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았다.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잘 풀리지 않기도 한다. 그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상황은 달라진다.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다. 고통이나 이상한 징후가 느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음을 안다. 질병을 영어로 disease라고 한다. 반대와 부정의 의미 디스와 편안함의 의미 이지의 합성어다. 편안하지 않은 상태와 느낌이 질병이다. 불편함을 알아차림으로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를 영어로 disorder라고 한다. 부정의 의미인 디스에 질서를 뜻하는 오더가 합쳐진 말이다. 질서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장애와 이상이 생긴 것이다. 이때에도 원래 질서 정연했을 때의 상태를 알므로써 무질서를 정돈할 수 있다. 내가 승려 생활을 하면서 방황을 하게 된 상황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유 모를 답답함과 불편함이 계속 느껴진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 당시 수행과 학업을 병행하는 게 힘들었지만 누구나 다 힘들어하진 않는다. 누군가는 거뜬하게 해낼 수도 있고 충분히 만족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두 가지를 모두 해낼 역량이 부족했다. 학업도 수행도 나에겐 모두 중요한 것이었고 포기할 수 없었다.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문제였다. 둘 다 병행하기 힘들고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하나를 포기하거나 성취의 기준을 낮추면 된다. 수행을 다소 느슨히 하면서 학업에 열중하거나 그 반대로 하면 된다. 어렵고 힘들 땐 잠시 멈추어 보는 것도 좋다. 지금 당장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다.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 그 당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니 한결 괜찮아졌다. 그렇게 산책을 하고 음악을 듣고 숨 고르기를 하면서 여유를 가졌다. 그래도 그 문제는 금방 해결되지 않았다. 긴 호흡이 필요함을 알았고 차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업과 수행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했다. 결국 전과와 입대를 선택했다. 전자공학을 전공했던 나로서는 그 공부가 수행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경영학으로 전공을 바꾸었고 경영학적 관점에서 명상을 연구하는 기본 소양을 쌓을 수 있었다. 군대는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누구나 해결해야 하는 과업이다.
생각도 정리하고 국가의 의무도 다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주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이상한 징후가 느껴질 때 그것을 단순히 외면해버리고 별일 아니라고 여긴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사라진다. 작더라도 그것이 마음의 불편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나에게 주는 하나의 신호다. 내가 만일 그때 공부와 수행 중에 하나라도 포기했다면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불편함과 무질서의 시그널은 단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질서를 세움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기 위한 단서였다. 군대에 있으면서 지난 3년 동안의 시간을 돌아볼 수 있었다. 어떤 마음으로 출가를 했는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렇게 2년 동안 충분히 숙고해 보니 알 수 있었다. 나의 길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똑같이 머리를 자르고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같은 사람이 아니었고 예전에 그 길이 아니었다. 군대를 전역하고 10여 년이 흐른 지금은 또 다르다. 그건 계속 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 같다. 한 가지를 오래 하다 보면 하는 건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내용은 계속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 그 당시 군대에서 나의 마음을 공고히 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부처님의 삶,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였다. 부처님께서 왜 출가를 하셨는지 생각해 보았다. 한 나라의 왕자로 온갖 풍요로움을 누리며 즐거운 생활을 할 수도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수행을 통한 깨달음과 행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분의 결정을 후대에 위대한 포기라고 하는데 나는 무엇을 선택함으로써 무엇을 포기한 걸까? 나는 경영학과로 전공을 바꾸면서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했다. 대신에 마음의 구조와 메커니즘을 깨닫고 명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 이를 위해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서는 인도 철학을 전공하게 된 것이다. 그때 그런 고민과 방황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포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포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단지 그 길로 갈 뿐이다. 군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 스님은 불법 승이라는 3가지 보물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을 가벼이 여기며 잊고 있었다. 불은 부처님,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승은 불과 법을 지키고 따르는 스님들이다. 따라서 수행에 있어서 부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역시 깨달음에 있어 관계가 중요하다. 혼자 잘났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부처님 역시 6년 반의 수행은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여러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도반과 함께하는 기간이었다. 깨달음은 내가 훌륭해서 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문득 가피와 자비, 축복과 은혜로 오는 것이다. 잘못된 것은 남 탓, 잘된 것은 자기 덕으로 여기는 사람은 수행자라 볼 수 없을 뿐더러 교만의 독이 쌓여 깨달음과 진리에서 멀어지게 된다. 가정과 사회, 조직에서 서로 관계가 나빠지면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듯이 수행과 깨달음의 세계에서도 관계가 핵심이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이 직간접적으로 가르침을 주셨을까. 화엄경의 선제동자는 53명의 진리를 깨닫고 덕이 높으며 사람들을 깨침에 이르도록 교화와 선도하는 스승인 선지식을 만나서 깨달았다. 그처럼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 대우주의 자연도 스승이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내 마음가짐에 따라 모두 선지식이 된다. 법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 이것은 선가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을 소홀히 여기고 불평불만에 가득 찬 사람이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사견에 물들어 무명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다. 숨 쉬듯 자연스러운 삶. 스님은 왜 출가하셨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이다. 나의 답은 아주 간단하다. 행복해지고 싶어서요. 그러면 그들은 행복하기 위해 반드시 출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아닙니다. 저에겐 그랬을 뿐입니다. 그 당시에는 스님이 되어 수행하는 게 좋았어요. 사실 나는 어려서부터 자존감이 약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고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인류대학과 번듯한 직장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처럼 나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꿈과 희망으로 여겼다. 동시에 남들과 다른 내가 되고 싶었다. 대학에 와보니 높은 학점을 위한 공부가 공허해지기 시작했다. 내 가치가 성적으로 평가되는 시스템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했다. 고등학생 때는 대학에 가면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거라 생각했는데 캠퍼스의 낭만을 꿈꿨지만 기숙사와 강의실, 도서관을 오가는 그 어디에도 낭만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취업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즐겁지 않았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이렇게 살고 있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걸까? 하지만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았다. 깊은 물속에 빠진 듯 점점 숨이 차오르는 날들이었다. 어느새 나는 자연스럽게 숨쉬는 법조차 잊은 채 이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온전한 공기가 아니라 온갖 의무와 부담을 들이마시면서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럼 자연스럽게 숨쉬며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살다 보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 자주 생긴다. 직장에서 일하건 누군가와 만나건 예기치 못한 스트레스와 부정적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불현듯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도 한다. 지나친 경쟁과 부담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숨쉬는 법조차 잊고 산다. 늘 우리는 숨을 쉬고 있지만 숨을 잘 쉬기란 쉽지 않다.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숨쉬기에 소홀하게 된다. 충분히 숨을 쉬어주지 않으면 어느새 피로가 누적되어 몸이 아프고 마음이 불안하며 정신은 지치게 된다. 예전에 나는 피곤하고 지치면 주로 잠을 청하거나 바깥바람을 쐬었다.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기에는 제한이 따랐다. 그런데 명상을 배우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바라보고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계속하다 보니 여기엔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진짜 나를 찾는 비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 집중하고 알아차렸을 뿐인데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내 존재가 더 생생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피부로 둘러싸인 이 몸이 나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보이지 않는 공기가 내 안으로 들어와 몸 안을 돌아다니는 사실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졌다. 어떤 흐름과 에너지가 몽글몽글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 경이로운 감각을 느끼면서 내 존재가 눈에 보이는 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이 세상에도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믿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잃어버린 나를 찾은 듯했다. 나 자신이 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느껴졌고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눈에 보이는 목표를 이루는 것은 자신감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된다.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면 자존감이 채워진다. 그동안 대학에 들어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노력이 자신감을 높이는 것이었다면 숨쉬기를 터득하는 과정은 자존감을 키울 수 있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할 때 내부로부터 나오는 힘으로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으리라. 물론 이 세상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다 필요하다. 모든 것에는 균형이 필요하듯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모두 키워야 한다. 자신감과 자존감 사이에서 남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과 남들과 다르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나는 중도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지금 이 순간 내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숨과 에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흐름을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됐다.